자, 지금 유형자산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처분이라고 말을 하면 팔았다는 느낌이 좀 크죠. 그런데 사실 처분은 판 것만 처분이 아니고 제가 장부에 있는 거 제거하는 게 처분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처분이라는 건 자,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이 건물 그대로 있는 이 건물이 있다고 볼게요. 두 번 감가상각한 이 건물,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거예요. 불타서 이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불타서 없어져도 일상생활에선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내 장부에 100만 원에 사서 40만 원 다른 건물이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 건물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건물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사라졌으니까 장부에서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건물 10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의 짝지로 해서 40만 원을 지워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지금 이 건물 얼마짜리가 제외로 손해 본 거죠? 60만 원짜리죠. 장부가 60만 원짜리였잖아. 100만 원에 40만 원 다른 거니까. 그럼 60만 원짜리 건물이 제외로 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차이 나는 이 60만 원을 우리는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렇죠? 근데 자, 만약에 또 똑같이 100만 원에 샀는데 40만 원이 달아 있는 이 건물을 우리가 그냥 이 건물을 철거하면 이번엔 재해당한 게 아니죠. 우리가 다른 거 지으려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건물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도 내 장부에서 건물을 없애야 되겠죠. 일단 건물 10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은 쓰고 그럼 차이 나는 이 60만 원을 뭐라고 할 거냐? 이번에 처분은 제가 장부에 지우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장부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60만 원 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60만 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그래서 처분은 판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 게 아니고 장부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서 지우면서 지금 손해 본 돈이다라고 처리하는 거죠. 그럼 철거했거나 자동차를 우리가 폐차한 거는 재해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장부에서 지우면서 손해봤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오늘 공부하실 때, 자, 이 취득해서 제가 처분 파는 거 하고 철거하는 거 하고 얘네들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세요. 다음번에 저와 같이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나중에는 철거하면서 철거비도 들고 사자마자 바로 철거해버리는 건물도 있고 그리고 교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오늘 전부 다 막 던져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여긴 내려놔야겠다고 생각할까봐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제가 유형자산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죠. 시험에 나와요라고. 나와요. 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가 아니고 나와요라고 말하는 건 무조건 나와요. 그럼 나올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경우들이 많은 만큼 문제 내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는 나중에 철거 아니고 처분한 파는 거 있죠 이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순간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요. 나중에 부가가치세 70만 원 받아야 되거든. 나 60만 원짜리 파는데. 그러면서 분기가 또 꺼여요. 그래서 시험에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잘 틀려주니까. 부가가치세가 있던 없던 간에 부가가치세 받아서 주면 되니까 똑같은 건데
나중에 컴퓨터가 여러분한테 도움 주는 것 때문에 헷갈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처음 이걸 봤을 때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오죽 마음이 안 좋으면 번호를 매기면서 1번, 2번, 3번 번호 매기면서 이 순서대로 쓰라고 할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네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형자산 여기까지만 하고 유형자산은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바꾸고 나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무형자산을 볼게요.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무형의 자산인 거예요. 유형자산이랑 똑같은데 무형이라는 것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똑같아요. 그럼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지만 무형자산에 대해서 정의를 보면 이제 우리 교재 63페이지 아래를 보면 자 무형자산의 정의에서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식별 가능성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되는데 이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형체의 식별이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수업하는데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어요. 옆에 삼선이 그어져 있어요. 어디 브랜드 건지 알겠죠? 혹은 제 가슴에 바나나킥이 있어요. 그럼 어디 브랜드 건지 알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건 어디 거다. 그리고 그걸 마음대로 도용해서 쓰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 알죠? 한마디로 그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그 브랜드 가지고 그런 것도 무형자산이죠. 그런 걸로 우리 미래의 효익에 발생하는 우리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걸 무형자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의 식별은 없지만 이건 누구 거야라는 걸 아는 그런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의 재산인지 모르는 거 그런 걸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또 제가 이야기했던 식별 이야기하는데 자 무형자산의 종류라고 적혀 있죠. 자 무형자산 개정 과목은 그 우리나라가 그 이렇게 무형자산을 인정해 주는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계시면 거의 대다수가 과거 옛날에 한미 FTA 협정한다는 것 때문에 뉴스가 많이 나왔던 거 기억이 있으신 세대분들이 많을 텐데 그 한미 FTA 이전과 이후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음악 듣고 싶으면 길 가다가 리어카에서 카세트 사면 되는 시대였어요. 저작권이라는 것도 잘 안 이제 형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시대다가 이제 그 한미 FTA라는 게 되면서 지적재산권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게 뭐 엄청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이런 무형자산이 기업의 자산의 가치를 할 줄을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원래 영어권을 영어로 바꾸면 프랜차이즈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어권이라는 이름을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옛날엔 그래서 이걸 권리금이라고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 말하는 거 있죠. 그 권리금을 영어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어권의 느낌이 좀 다르게 되는 건데 이 영어권은 여러분은 권리금이라고 보는 게 다 이런 거예요. A라는 회사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이 회사의 자산이 1억이고 부채가 3천이에요. 자, 그럼 이 회사는 얼마에 인수하면 될까요? 7천 인수하면 되겠죠. 이 회사를 인수하면 이 회사 재산도 다 내 거지만 이 회사 빚도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러면 7천에 인수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를 9천만 원에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차이 나는 이 2천만 원
이런 게 권리금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죠. 식당 갈 때 식당 여기 있는 가격은 얼마밖에 안 하는데 지금까지 가게 하면서 그 자리에 대한 권리금처럼 인지도 생기고 한 것들을 인정해줘서 얼마를 더 주죠. 그런 것처럼 그걸 영업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얘를 분개를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사면 자산 1억 이제 개념 과목들이 있겠죠. 대변에 부채 3천만 원. 원래 그럼 대변에 돈 7천만 주면 끝인 건데 이때 9천만 원을 줬다고 하면 현금으로 주면 이때 차이 나는 이 2천만 원을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이런 걸 이제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을 한 경우인데 근데 만약에 제가 떡볶이 집을 해요. 빈 가게에 떡볶이 집을 차려서 떡볶이 집이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좀 확장하고 싶어서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어요. 나한테 내 자산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게 팔면 권리금으로 1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영업권 1억이에요 라고 말하면 은행은 저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제 편대로 하면 이건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저한테. 그죠? 한마디로 이 무형자산은 외부에서 구입한 거는 인식할 수 있지만 내부 창출한 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권리금 성격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떠들고 있는 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론에서 자주 떠드는 멘트니까 무형자산을 인식 안 한다가 아니라 영업권을 인식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업들은 좋은 것들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오른쪽 적혀 있는 건 사업 결함할 때 자본을 초과하는 거. 방금 7천만 원 초과했더니 2천만 원. 뭐 말하는지 이해가시죠? 예, 7천만 원이 순자산 자본이었잖아. 근데 9천만 원 초과해서 준 2천만 원을 영업권이라 한다는 게 얘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자, 산업재산권. 우리나라는 특허권, 뭐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게 있을 줄은 몰랐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산업재산권은 원래 분류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개정과목으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얘도 개정과목으로 쓰고 특허권도 개정과목으로 쓰고 실용신앙권도 개정과목 쓰고 얘네들이 다 그냥 개정과목으로 써요. 심지어는 외래어들 있죠.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다 개정과목으로 써요. 뒤늦게 다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다 개정과목인데 개발비라는 거 있죠. 이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이 이제 우리한테 또 중요한데, 자, 이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은 당연히 우리 회사가 개발하는 건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 개발비에 대해서 보면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고 완성 단계가 있어요. 그럼 연구 단계에서는 우리 연구비 혹은 연구 개발비라는 이때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개발 단계 때는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이때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완성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때 이때 우리는 개발비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개발 단계에서 완성 단계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완성한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모르는 거예요.
알면 명확하게 알거든. 그죠? 한마디로 기준이 뭐하다면 그 윗단계까지는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완전히 충족할 때. 이때만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아니면 애매하면 확신이 안 서면 전부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산은 함부로 처리하는 게 아니다. 그럼 자, 이제 무형자산을 삼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 무형자산의 삼각 방법은 일단 회계 처리 보기 전에 자, 얘는 막 깎여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가치가 하락한다. 그래서 삼각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무형자산 삼각은 모든 삼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삼각 방법을 다 쓸 수 있다는 건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 정해법 총률법이지만 나중에 공부하게 될 뭐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생산량 비례법 뭐 그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선택하지 못할 시 정해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정해법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무형자산은 정해법으로 생각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모든 삼각 방법을 다 쓸 수 있는데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못 찾을 때 정해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칙적으로라고 표현했죠. 근데 한마디로 관계 법령이나 아니면 계약에 의한다면 내용 연수를 20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형자산의 잔존 가액은 없다라는 거예요. 0으로 없이 한다. 자, 그럼 회계 처리는 직접법, 간접법 둘 다 사용 가능한데, 근데 관습적으로 직접법을 사용을 해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무형자산은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얘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 얼마, 대변에 개발비면 개발비다 얼마 얼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올해 상각비를 줄이는 회계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상각 누계획을 두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무형자산의 가치가 다른 것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없거든. 그런데 있다면 간접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있다면 만약에 얼마 달았다는 게 의미가 유의적인 그 결과를 정보를 줄 수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면 자,
무형자산에서 뭐 회계 처리에도 대변에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바로 쓰는데, 무형자산에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 직접 차감한다고 말한 이유가 제가 관습적으로 직접법을 쓴다는 게 무형자산의 금액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대변에 써서 이게 직접법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유형자산에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간접법이 의무사항인 거고 무형자산은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직접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게 이론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틀렸다고 주로 나오는 건데 좀 갈수록 쪼잘하게 지문이 좀 나와요. 예를 들면 무형자산은 관계분명이나 계약에 의한다 하더라도 내용연수를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좀 쪼잔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얘네들을 좀 한번 읽으면서 좀 숙지하시면, 이론에서 그냥 지문으로 나오는 것 이 외에는 더 이상 무형자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쓰시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무형자산을 받고, 자, 다음 기타 비유동자산을 볼게요. 기타 비유동자산은 언제 현금화 될지 모르는 자산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자, 임차 보증금. 임차는 빌리는 거죠. 뭔가를 빌리면서 보증금 건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준 거예요. 건물에 월세 들어가려고 그러면 보증금 줘야 될 거잖아. 건물 빌리기 위해서.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자산인데 내가 이 건물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죠.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그럼 이 임차 보증금 계정 과목은 거의 다 틀리는 건 거래처 안 써서 틀려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보증금 얘는 그냥 거래처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 전세권이라고 있죠. 전세권. 자, 지금 보고 있는 위치가 무형자산이에요,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그죠? 전세권은 실기에서 볼 일은 없고,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해서 얘가 전세권이 껴 있을 거예요, 무형자산 사이에. 그러면 얘를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봤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개서 쓸 일은 없고, 기타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 기타 비유동 자산 계정 과목 한 개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면 대단 훌륭하신 분인 거고, 우리는 다들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아니죠. 그죠? 대단 훌륭하다기보다 한 번 들었는데 그 기억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기타 비유동 자산 이야기했던 계정 과목이 부도, 어음과 수표. 우리 어음에 부도가 발생했을 때 받은 어음은 당좌 자산인데 언제 받을지 몰라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대체한다라고 표현했죠. 그때 이 부도, 어음과 수표도 기타 비유동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도 제가 거래처 꼭 써두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부도, 어음과 수표 여기 안 적혀 있는데, 부도, 어음과 수표도 우리는 거래처를 꼭 써야 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부채로 갑시다. 제가 빨리빨리 뽑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여러분들이 지치기 전에 컴퓨터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가지기 위해서, 이걸 잘못해서 수요일까지 가면 여러분들 쓰러지실까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끝내기 위해서 한번 컴퓨터 맛을 보고 나면 나중에 일어날 때는 기분이 심란하지 않아요. 아, 저걸 알아야겠구나라고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요. 자, 이제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총률로부터 1년 이내에, 얘는 결산일이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걸 우리는 유동부채라고 하죠.
그럼 유동부채부터는 우리가 봤던 계정 과목들이라서 저와 같이 책 보면서 정리해도 돼요. 첫 번째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상품이나 원재료 샀을 때만 외상이면 외상매입금, 어음 발행해주면 지급어음이라고 쓸 거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데 우리가 어음을 외상하거나 어음 발행해주면 미지급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얘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할 거예요. 결산일까지 적혀 있죠. 얘는 결산력이니까 결산할 때 미지급 비용 볼 거고, 자, 선수금은 오늘도 이야기했었죠. 선급금 하면서 같이 봤던 애. 계약금 같은 걸 우리가 미리 받으면 선수금, 주면 선급금. 그럼 얘도 당연히 거래처 안 쓰면 큰일 난다라고 했던 거죠. 그죠? 그럼 선수 수익은 얘도 결산용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얘도 결산용이니까 아래 결산시 이런 거 적혀 있죠? 얘는 결산할 때 자와 같이 볼 거예요. 자, 다음 아래에 예수금. 이렇게 부채를 날로 먹을 줄 몰랐죠? 다 우리가 했던 거 반대 이야기잖아. 이 예수금도 오늘 이야기했었죠. 그 금요일 했던 거 복습하면서 우리가 대리 납부하려고 징수했던 돈, 그 예수금이죠. 그래서 이 근로자 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직원 부담금. 그럼 아래 여기 적혀 있을 때 그래서 일정 금액을 떼면 예수금, 떼이면 선납세금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다음 단기 차입금. 이건 우리 잘 알겠죠. 돈 빌렸는데 내년에 상환해야 되면 1년 이내면 단기 차입금. 근데 이 단기 차입금은 제가 생뚱맞게 당좌 차월하면서 먼저 알려드렸었어요. 당좌 차월하면서 마이너스 된 만큼 우리는 돈 빌려온 걸로 처리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죠. 자, 가수금은 우리한테 어딘가 돈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원인을 모를 때 우리는 미결산 항목으로 임시적으로 쓰는 가수금 썼다가 원인을 밝히면 지우고 그 원인을 계정 과목 써주는 거였죠. 이건 가지급금 하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장기부채 별표해 놓으시고, 얘도 시험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아이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1년도 4월 1일 날 4월 1일 우리가 2년간 100만 원을 차입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만기를 보는 거예요. 만기를 봤더니 X3년도 3월 31일이죠. 2년간 빌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내년에 안 갚아도 되겠네요. 그럼 이때 돈 빌렸을 때는 차변에 나는 돈을 빌리고, 그리고 대변에 내년에 만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다라고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X1년도 12월 31일 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빚이 내년에 갚아야 되는지 안 갚아도 되는지, 유동인지 비유동인지를 보는데, 뭐 내년 안 갚아도 되네, X2년도에는. 그래서 이때는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어요. 처리가 할 게 없는데, 그럼 X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럼 이제 이야기가 틀리죠.
12월 30일 기준으로 3달 뒤에 돈 갚아야 되잖아. 이제 X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만기가 X3년도 3월 31일이니까 3달 뒤에 돈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면 비유동 부채라는 거예요. 그럼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비유동을 유동으로 바꾸는 이 작업을 우리는 유동성 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 대체를 하기 위해서 장기 차입금을 먼저 지우는 거예요. 지우려면 반대쪽 차변에 장기 차입금 A라는 회사 거 대변에 이때 쓰는 유동성 대체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로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써야 돼요. 이 유동 부채예요. 많은 사람이 이게 결산의 문제가 나오니까 거래처 써야 되는 끈기를 잃어서 그런지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 안 써서 틀리시는 분이 꽤 많아요. 유동성 장기 부채도 유동 부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거래처를 꼭 써야 돼요. 그럼 만기가 되어서 X3년도 3월 31일 날에 우리 돈 갚을 때는 이제 얘 지우고 갚으면 되겠죠.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지우고 대변에 이제 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우리가 4개 시험 보면 무조건 한 시험에 나와요.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런 표현 쓸 거예요. 이 문제가 틀리는 건 시험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한 사람이라고.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죠? 4개 중에 1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자, 이 계정 과목 대체하는 거 하고 자, 우리는 거래처까지 써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나올 거라는 걸 알면서 준비 안 하는 건 시험 준비 안 한 거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4개 시험 본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4개 시험 볼 때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최소한 1개 이상, 심할 때는 2-3개 시험이 다 나와요. 그럼 1개 정도씩 1개 최소한 나온다라는 건 이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오죽했으면 나중에 그냥 얘 생각 안 나면 이 분계 외우세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맞춰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해 가신 분들은 이해 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성 대체는 비유동을 유동으로 바꾸는 거고 이때 우리가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대체하기 위한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유동 부채 쪽 끝났고 자, 다음 70페이지로 가서 이제 비유동 부채로 왔어요. 자, 비유동 부채에서 자, 보면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알겠나요? 장기 차입금? 제가 이 장기 차입금에다가 아래쪽에 거래처 쓰자고 거래처 표시를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정의 내리면서 우리가 이야기 안 해서 그런 거지 특정인에게 금전을 차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되라고 쓰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번에 보는 사채라는 계정 과목은 뭐냐면 사채는 이 사자는 개인 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TV 드라마 보면 나오는 사채 없잖아요. 개인 사자고 지금 이 사자는 회사 사자예요. 회사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금전을 차입하는 수단이에요.
우리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 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기업이 채권 발행해서 돈 갚을게요. 돈 빌려주세요. 증권을 돈 갚겠다는 회사채 증권을 발행하면서 돈 빌려오는 거예요. 이게 사채예요. 그럼 계정 과목으로 사채니까 얘는 부채니까 당연히 대변에 오겠죠. 차변엔 돈 빌리고 채권 발행해서 돈 빌리면 차변엔 돈 들어오고 대변에 사채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돈 빌릴 때 차입금 친구한테 돈 빌려주거나 할 때 그냥 친구한테 돈 빌려주나요? 아니면 차용증 쓰나요? 아니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쓰나요? 가급적이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세요. 저도 아마 실제 일어났지 않았지 모르지만 그것만 썼어도 제 인생이 지금보다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자 어떻게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든 우리 상식으로 이거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 빌려주죠. 예를 들어 친구가 한 2천 빌려달래. 2천 빌려줘요. 근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친구인데. 그래서 친구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사라지면 돈이라도 챙겨야 될 거잖아. 그래서 친구가 돈 빌려달라 할 때 빌리는 친구는 아주 호의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친구한테 친구야 너가 돈이 없으니까 내 돈으로 할 테니까 우리 공정 받으러 가자 라고 해서 우리 법무법인에 가서 공정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 공정 받을 때 쓸 때에 며칠 날 어느 통장으로 이자를 주겠다. 원금 따로 이자 따로 며칠 날 어디로 주겠다고 지정에 다 써요. 그리고 그 돈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돈을. 그걸 다 쓰는데 그날에 이 사람이 돈 이자라도 한번 안 주죠. 그럼 아주 편하게 그것만 들고 법원 가면 집행관이 바로 집행하러 가줄 거예요. 그럼 걔 어머니든 누구든 친구든 배우자든 나한테 돈을 안 갚아주면 걔는 구치소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친구는 버리잖아. 그럼 돈이라도 찾아야지.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소시대였다고 말했죠. 둘 다 버리니까 아쉽더라고. 차라리 그럼 돈이라도 찾았어야지, 그죠? 그래서 친구가 돈 빌릴 때는 친구가 아마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하니까 공정 잘 써줄 거예요. 급하니까. 그러면 공정을 써두세요. 그러면 친구도 뜨끔뜨끔해요. 여러분이 법원 안 가면은 실행은 안 되니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연락이라도 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다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거기에 보면 그 금융소비대차 계약서의 약식인데 금융소비대차 계약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근데 횡령죄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라서 처리가 가능한 건데 차용증은 그 쓰지 마세요. 써봐야 마음 안 좋고 여러분 민사 가면 10년 걸려요. 그래서 차용증은 그런 거 쓰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끼리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차용증은 차용증 썼는데 돈 안 갚은데 돈 한 받아 봐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못 받아요. 그 소비자 계약서인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금융소비대차 계약서는 이제 횡령죄로 형사처벌이고 그 차용증은 민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둘 다 공통점은 원금 얼마 빌렸으니까 얼마 갚을게, 언제 갚을게, 이자 얼마 줄게 이런 게 적혀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돈 빌리는 거에서 썼으면 지금 불특정 다수한테 제가 기업인데 여러분한테 돈 빌려달래. 근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얼마 돈 빌려주세요. 얼마 갚을게요. 만기에. 그리고 이자 얼마 줄게요라는 이런 증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채권을 내가 발행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채무증권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발행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 빌리기 위해서. 그럼 이 채권에는 우리가 발행하는 이 사채에는 첫 번째 적혀 있는 게 액면 가액이 적혀 있어요. 얼마 빌렸다. 표현할 때는 뭐 여러분들 사줬다 표현하지만 돈 빌려준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다시 그 액면 금액하고 돈하고 바꿀 거거든. 그리고 액면 만기가 적혀 있고 그리고 액면 이자율이 적혀 있어요. 액면 가액은 채권에 적혀 있다고 해서 표시 가액이라고도 하고 액면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액면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 빌려주세요. 100만 원 갚을게요. 언제 뒤에? 3년 뒤에 갚을게요. 이자는 10%를 줄게요.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돈을 1년 뒤에 이자 10% 10만 원, 2년 뒤에 10만 원, 3년 뒤에 10만 원과 1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만기가 된 지급 국공사채 이자표라는 글자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봤냐면 현금이라고 할 때 봤어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서 그냥 만기가 도래한 국공사채 이자표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때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로 이거 지급 이쪽 은행 갔는데 안 하면 그 회사 바로 부도예요. 그래서 무조건 돈 돼요 라고 표현하면서 지나간 거였어요. 한마디로 나 이날에 이 정해진 그날의 이자라도 못 주면 우리 회사는 바로 부도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상법이. 이건 상법에 의해 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이 액면 가액 100만 원을 안 갚으면 우리 회사는 그냥 금융부도로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갚겠죠. 근데 그렇게 보장을 해줘야 증권을 믿고 여러분들이 돈 빌려줄 거잖아. 이 회사가 그런 증권을 날렸는데 그대로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민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법이 보호를 해줘야 믿고 이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이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 안정성이 있는 것 같죠? 안정성은 있어요.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경우의 수를 다 열어줄 수는 없죠. 우리 흔히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커스터마이징 못한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네가 신고해서 법적으로 정한 이 이자율과 이 금액만 딱 줄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덜 주고 싶어도 못 주, 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발행하는데 발행했던 이 이자율이 오늘 발행했어요. 근데 미래도 이 금액으로 이자율로 발행 안 하고 싶어도 나는 한 번 발행하면 그 이자율로 계속 채권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시장에 있는 이자는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장 이자율이 나하고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시장 이자율이 나의 액면 이자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다른 사람이 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하고 비교해서 유불리를 따질 거잖아. 빌려주는 사람은 여러분들 적금할 때도 이자율 가지고 적금 보고 비교할 거잖아요. 그죠? 이 상품 저 상품 이자율 가지고 할 거니까 안정성은 얘도 법이 지켜주는 거니까 똑같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 이자율이 10%이면 똑같은 경우와 두 번째 12%인 경우와 세 번째 8%인 경우로 세 가지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10% 사채를 채권을 발행하면서 돈 갚을게 라고 하면서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이자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빌려주면 이자 받을 수 있는 게 10%인 경우 같은 경우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작게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경우 이 이자율이 같은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는 지금 채권을 발행한다고도 표현하는데 발행한다고 해서 특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돈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발행하고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빌리는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차변에 빌리는 돈이 들어오고 대변에 빚이다. 누구한테 빌렸으면 장기 차입금인데 채권 발행해서 돈 빌려왔으면 계정 과목 사채라고 쓰는 거예요. 사채. 그냥 얘는 부채예요. 비유동 부채. 사채라고 쓰는데 얘 무조건 지금 이거 발행했어요. 무조건 얼마 갚아야 된다라고 했죠? 법이 정했다 했잖아. 더도 말고 무조건 이 금액 갚으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채 발행 시 대변에 사채라고 쓰고 그리고 무조건 액면가를 기록해 두는 거예요. 이 금액을 상실하면 안 되거든. 이 돈 안 갚으면 우리 회사 큰일 나.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는 100만 원이다라고 써둘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을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액면가를 쓰면 안 돼요. 모든 거는. 얘가 유일하게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나는 100만 원 갚을게. 이자 10% 줄게. 그런데 여러분이 봐도 시장에 은행에 돈 빌려줘도 10만 원 이자 주고 제 회사에 돈 빌려줘도 10만 원이면 그냥 편리한 곳에 아무것이나 넣겠죠. 어차피 어디든 법이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은행보다 채권 쪽에 사람들이 더 하냐면 얘는 누구한테 주겠다가 아니고 이 증권을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자하고 원금을. 그래서 이 채권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럼 은행에 금융상품 넣는 것보다 좀 더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권을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럼 저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은행이 빌려줄 수도 있고 똑같은 조건이죠. 그럼 저한테는 그냥 100만 원의 돈을 빌려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액면 발행. 이건 액면 이자와 시장 이자율이 똑같을 때 R 레이트 약자로 R 쓴 거예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는 액면 발행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동등한 입장이니까. 그죠?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할인 할증 발행을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